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8일 밤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펜스가 주관하는 합동회의였습니다. 펜스 부통령.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헌법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월 6일인 어제 현지 시간으로 미 양하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최종 인준이 됐습니다. 이 인준이 됨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면 법정 이 부정선거 이 투쟁도 계속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인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성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논란이 여전히 살아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객관적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언론, 전 세계 언론들의 뉴스,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한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바이든 정부의 이제 당선이 인증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직접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발송했고요. 또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환영한다는 공식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관련한 이 의사당의 폭력 사태 전반, 그에 따르는 미국 내 정가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러한 뉴스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적인 측면을 많이 중시해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도 제가 확인이 가능한 수준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일단 당선과 관련된 뉴스를 1차적으로 다뤄드리고, 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법원 판결 동향,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개별적 이 소송 추진 동향, 중요한 거가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는 저는요, 이 공직생활 30여 년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10여 년간을 외교관 생활을 해왔고, 데스크에서도 미국의 정치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우리 국민들의 실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누가, 어느 대통령이, 어느 행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합리적 실용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의 깊은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말이죠. 바이든이 이제 또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다. 의사당 공격은 트럼프가 빚은 결과다. 그리고 그들은 폭도, 반란자, 국내 테러리스트들이다. 시위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역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을 조장했다. 의사당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끊임없는 공격의 결과다. 미국 대통령들은 법 우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이제 당선인 확정됐겠죠. 법률적으로 미국 법부에 따라서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선인 바이든이 한 얘기를 보면 얼마나 이 큰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 누가 대통령이 될 자격, 그러니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평가하는 순간이 됐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사태와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14년도에 미국과 영국 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공격해서 의사당에 불을 지른 이후 거의 200여 만이다. 207년 만이네요. 207년. 예. 이런 민주주의 비극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트리플 크라운을 썼다. 그래서 대통령의 바이든, 상하 양원 50대 50, 하원은 222대 211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선거를 우리가 봤다. 이 선거는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정책 기조, 미국의 이익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균형의식이 파괴됐어요. 외교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배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똑같다. 대한민국 국론을 양분으로 진보와 보수로 대립 분열시키는 정치, 그리고 포퓰리스트적인 정치,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정치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현 민주당 정권 대한민국의 금년 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도 봐야 되겠지만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미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법과 폭력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투표함까지 들고요. 이 폭력 사태에서 대피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 밤 늦게까지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회의를 계속해서 그대로 선거 이 결과를 추인하는, 즉 인증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냈다. 그래서 왜 이 투표함을 가지고 왔냐면 만약에 이 투표함이 시위대 손에 잠겨 있다고 보세요. 그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종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불복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이든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의원들이 전부 투표함을 직접 손으로 들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대피하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6시간 만에 이 회의를 속개한 펜스 부통령 그 리더십에 저는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제 오후 현지 시간 8시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8시를 넘겨가지고 의회의 안전이 확보됐다. 그래서 재개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 의사에 대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관련자들은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될 것이다. 폭력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자유가 승리한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원 맥코넬 원내대표는 상원은 겁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법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회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제는 다시 나갈 때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 검찰 워싱턴 DC의 연방검찰 검사 대행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다. 제정된 내용이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지금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사설 중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을 부분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식 정치,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은요, 미민주주의 역사에 치명적 오점을 남긴 불복과 분열의 정치, 이렇게 해서 사설이 나와 있는데, 트럼프 정치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극우 포퓰리즘 지도자가 특세하는 데도 심대한 영향을 줬다. 서방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혀를 찬 것도 트럼프식 극단주의가 자국에 전염될까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로 들린다. 여기서 이 포퓰리즘 지도자,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선거 불복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행위는 계속될 수 없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함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예.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회의를 속개하면서 폭력은 이긴 적이 없다. 자유가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반대하지만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미국인 과반수가 미국의 정신과 가치의 복원을 약속한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했다. 공화당 텃밭이던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 2석을 몰아준 것도 그에게 치유와 통합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미국 정치의 혼돈은 화해와 상생보다 분열과 극단,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 사태는 세계 민주국가 모두가 심각히 유념해야 할 문제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철저한 국민 분열이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 배워야 돼요. 세계화에 소외되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의 분노와 깊이 감춰져 있던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을 자극했다. 이 전략은 성공해 심지어 패한 이번 대선에서도 무려 7,400만 표 이상을 득표했다. 인종과의 이념, 빈부격차에 따른 미국 사회 갈등의 고른 적과의 대립처럼 깊어졌다. 나라는 두동강났다.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목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배우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했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쇼와 언행에 열광했다. 반으로 갈라진 국민은 트럼프의 모든 잘못에 눈감았다. 트럼프 팬덤이 형성됐다.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은 모두 이들 트럼프 빠를 두려워했다. 그러다 트럼프 광신도들이 결국 미 의회까지 공격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정치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유럽의 내각 책임자와 더불어 선진 민주대들을 대표하는 선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양대 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 수호에 대한 기본적 사명감이 결여된 포퓰리스트가 그를 맹종하는 광적인 지지자들과 결합됐을 때 대통령제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인 양당제가 결합한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 중 하나도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치 방식, 선거 전략에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빠져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우려가 그대로 한국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야당이 지금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 지금 워싱턴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동부 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 추미애와 그리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 추미애가 1등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는 당연히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혐의는 바로 그거예요.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사안에 관해서는 추미애 장관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마찬가지로 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걸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기승전 고발 정치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연일 정무와 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 정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미국 하는 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고발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다운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쇼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 현격한 차이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야말로 공수처 후보 1호가 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여권 인사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과연 어떤 공수처를 이끌어 나갈지 굉장히 걱정 반 기대 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비판하는 측면도 충분히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는 측면도 또 인정하는 상당히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첫째,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놓은 사건은 공수처로 가져오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까지 진도를 내보내겠다. 그래서 공수처로 설령 넘어가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울 정도로 진도를 나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월성원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한 얘기를 인용해서 보면 그런 점은 이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식의 수사 현안에 대해서 뺏어오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 긍정적 측면이고, 또 부정적 측면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윤석열 총장은 병원 외과 같은 조직 보스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그런 상명하부의 검찰 조직 문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의 공을 가로채거나 또 대신 덤터기 쓰는 그런 수사는 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가지고 와라, 이첩하라 그러면 무조건 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수사 현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윤석열 총장 수사권을 뺏어가려면 어찌란 말이냐, 이런 지금 우려와 비판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럴 경우에 여권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얼마나 이제 공수처장을 압박하고 시비하고 또 비판할 것이냐, 그런 정치적인 외압을 윤석열 총장이 버텨내듯이 신임 공수처장도 버텨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이 공수처 관심이 쏠리고 있는 1호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나는 법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초기나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은 가져올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라임옵트 사태, 월성원전 의혹, 윤석열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나는 학자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 총장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TV 드라마에서 병원 외과과장이 회진할 때처럼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도 무소 불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공수처장이 지명됐으면 제2의 윤석열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스타일의 리더십, 그 다음에 수사 지휘는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사 관행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는 다른 수사 이 관행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때로는 피의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무죄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두고서 여론에 떠밀려 기소를 한 뒤에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비판받도록 해왔다는 시각,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 특검 수사관, 헌재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같이 거친 비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즘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인구에 회자하고 있죠. 양정철 이 민주원장이 최근에 주변에 얘기한 걸 보면 본인은 이 사고방식은 좀 많이 차이는 있지만 장세동처럼 의리를 지켜서 문 퇴임물을 묵묵히 준비해 가겠다. 그래서 이 무관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정철 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홍보비서관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고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 대통령 뜻이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해왔는데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길로 끝까지 안내 설득을 해서 결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세동 부장처럼 당시 이제 경호실장처럼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임기 이제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통합과 소통 강화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장까지도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전부 다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양정철 원장은 좀 강성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석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사를 두고서 이제는 국정기조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라면서 불만도 또 일부 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 문재인 정권이 살아나려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몇 명 바꾸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실패한 사람들을 이 자리 저 자리 회전문 인사하는 거 가지고 이 나라 살릴 수 있겠느냐? 국민의 신당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 아니올시다.
반드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한 거 아시죠? 근데 양정철이도 이렇게 문재인이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더라도 참 누가 보든지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국정 기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트럼프식 민주주의 운영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오전 첫 번째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청해 주시고 이 비판의 길, 견제의 길에 저와 함께 동행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새로운 구독자를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